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 저녁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감정 다스리는 게 안 되셔가지고 오셨다는 게 한편으로는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놀랍고 그러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지금 여름에 들어와서 이제 트라우마에 대해서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지금 기획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어떤 사람이 오늘 강의를 하는지 그죠? 아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저는 학부에서는 정치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사회 부조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눈을 뜨게 됐고요.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과에 문화부장을 맡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학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데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직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 답답했던 게 뭐냐면 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알리는 건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왜 그럴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마 이제 많은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옳은 일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게 과격하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사람들은 과격하게 나오다 보니까 내용을 듣기보다는 저 사람 어른들한테 태도가 저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더 답답하니까 학생들은 이제 더 화를 내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한편 제가 이제 상당히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어느 날 집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경찰하고 학생들과 뭐 데모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치된 상황이었는데 그때 뭐 어떻게 우연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됐어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게 경찰이든 학생이든 시민이든 뭐 학생들이 야단치던 뭐 아저씨 아줌마든 이건 전혀 상관이 없이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뭘까? 아무도 이야기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노래 하나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구나. 이런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뭔가 음악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작곡과를 이제 대학원에 가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뭐 데모 이렇게 하러 쫓아다니다가 작곡을 한다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연히 이제 저희 친구가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얼마 전에 음악치료사라는 사람을 만났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도 잘 모른대. 음악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거라고. 근데 아마 제가 그때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아마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다면 그죠? 그 사람과 내가 있고 모든 세상은 정지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단어와 그런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다. 바로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국내에서 음악 치료를 가르쳐주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유학에 오르게 되고요. 그래서 음악 치료사로 이제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정신병원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정신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이 그러니까 크고 작은 트라우마 환자들이라는 걸 이제 잘 발견하게 됐고요. 그게 어렸을 때 아동 학대든지 아니면 나중에 어떤 큰 한 사건이든지 거의 100%가 다들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좀 더 가깝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가깝게 알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하다가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어떤 학문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이제 그걸 공부를 하게 되고 정신분석가로 이제 자격증을 받고 뉴욕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정말 심하게 그 트라우마를 이제 PTSD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PTSD 정도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심한 어떤 PTSD를 이제 앓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말로써 다가가는 것들이 거의 이제 불가능한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아무리 제가 좋은 의도로 좋게 치료를 하려고 해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을 이제 보고 뭔가 또 다른 게 없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심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다가 트라우마 포커스 테라피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그래서 이 너무 좋은 방법을 한국에 좀 알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게 됐고요. 그래서 뭐 신문을 통해서 저는 미국에 있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도 듣고
뭐 정신과 의사나 심리치료사 선생님들께서 치료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내가 좀 배운 새로운 방법들을 한국에 있는 많은 치료사 선생님들한테 좀 알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름 방학 때, 방학은 아니죠. 이제 일을 하니까 계속 옛날 학교 다니던 습관이 있어서 방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름에 나와서 이런 세미나를 이제 계획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경향신문에 기자님들을 알게 되고 또 내일 이제 들어가는데 또 여기 이제 심리톡톡하고 이제 이렇게 선이 닿아서 급하게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여기 계신 분들 만나 뵙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이제 다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트라우마에 관해서 이제 물론 강의를 하려 왔지만은 사실 트라우마의 가장 핵심은 그거거든요. 감정 조절이에요. 감정 조절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 물론 그게 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아까 소개하시는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내 마음이지만은 그걸 다스리는 게 가장 힘든 게 내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폭넓은 주제로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죠? 지금 제목은 나의 마음 다스기로 잡았는데요. 일단 그 감정,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라는 말도 썼다가 감정이라는 말도 썼다가 정서라는 말도 썼다가 이렇게 혼용을 해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렇지만 다 같은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내일 아침에 가다 보니까 오늘 엄청 일정이 바빴어요. 오늘 또 25일이라서 무슨 마감날이라서 은행도 가도 훨씬 더 많이 기다리고 우체국도 가도 기다리고 막 오늘 여기 늦지 않게 오려고 막 엄청 바쁘게 돌아다니다 와가지고 사실 감정이 잘 조절된 상태는 아닌데 최대한 제가 이제 심호흡하고 감정을 조절해서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사람이 thinking brain이 그죠 온라인 하면은 이렇게 말을 그죠 조리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모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몇 개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슬라이드 보시면서 사람들 표정에 관한 슬라이드예요. 보시면서 그게 바로 나한테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느껴보세요. 감탄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억제하지 마시고 감탄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오늘 정말 힘들게 오셨잖아요.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저랑 함께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명강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할 때 우리가 열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어떻게 안전하게 반응해 주시고 저한테 웃어 주시고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소리도 내 주시고 하시면 저는 내가 잘하고 있나 보다. 신이 나서 더 잘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가진 거 이상으로 더 많이 드릴 거고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가져가시고 내 걸로 만드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강의를 리드하는 거긴 하지만은 오늘 이 강의는 다 이제 서로 같이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세요. 자, 이거 보시면서 어떠세요? 그러니까 슬라이드가 각각 다른 표정들, 그죠? 다른 감정을 담고 있는 이제 얼굴 표정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게 좀 내 마음에 들어가셨던 것 같으세요? 네, 네, 그렇죠. 사실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무엇이 감정인가, 그렇죠? 사실 우리의 변화된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우리 환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상태, 몸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전달해주는 신호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슬프다, 기쁘다, 뭐 화가 난다, 뭐 분노다 그런 어떤 필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2차적인 거거든요. 거기는 어느 정도 인식, 내가 뭘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미된 거라서 2차적인 건데 가장 1차적인 어떤 정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에펙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1차적인 거는 사실 몸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이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머릿속에 있기 이전에 우리 몸의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 에너지, 우리 몸의 에너지가 업이냐 다운이냐, 그죠?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요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어떤 정서의 바탕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에펙트라든지 그런 정서라고 하는 거는 생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인지,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슬프다는 걸 안다라고 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어떤 수련과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고차적인 어떤 차원이고 가장 저차적인 차원에서는 그건 인지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반사적인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안전한지 안 한지를 감지함으로써 우리 몸이 거기에 가장 최상의 어떤 생존에 적합한 상태로 변화되는 거. 그것이 바로 어떤 정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까 그 표정들 변화들 여러 가지 느낌에 대한 표정들 보시면서 그게 어떤 마음이 우러나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편안하게 웃는 모습, 오 귀여워, 막 화난 모습 보면은 막 우리도 막 이렇게 피하고 싶고 안 쳐다보고 싶고, 그죠? 슬픈 모습을 보면은 막 이렇게 막 우리 표정도 같이 이렇게 되고 뭐라도 이렇게 좀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이 변한다는 거. 어떤 표정을 보고 어떤 감정을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신호죠.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나한테 알려주는 신호고 또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신호예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한가? 생존에 필요하거든요. 그죠? 내가 어떤 상황이 하고 설명하자면은 너무 늦어요. 근데 한번 소리를 꽉 지르거나 한번 울거나 하면은 그게 바로 이렇게 효과가 가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do something, 그죠? 뭐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감정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가장 생존에 제일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이 났는데 우리가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불에 타서 죽어요. 근데 어떤 위험 상황이 있고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fight or flight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협이 느끼면은 항상 활성 모드가 되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막 작용되고 막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뭔가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꼭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어떤 신호의 수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사진으로 그죠? 광고 보실 때 보셨죠?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저를 아시는 분들이 이 참 사진이 비호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게 경향신문 인터뷰를 했었던 이제 그 기자님 찍었던 사진인데 인터뷰를 하면서 신문 기자께서 오셔가지고 사진을 찍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인터뷰를 한 기자님께서는 신문 기자님이 사진 기자님이 사진 작가님께서 찍었으니까 사진 너무 잘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문을 받아봤더니 이런 어떤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죠? 생동감 이렇게 있는 호소력 있는 아마 제가 세월호 이야기를 하면서 좀 흥분하고 좀 화가 난 상태를 아주 잘 캡처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제목은 나의 감정 다스리기인데 그죠? 이런 사진이 다른 선생님들 사진은 다들 편안하게 이제 웃고 있거나 이런 건데 왜 하필이면은 참 감정을 이렇게 못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그죠? 감정 다스리기를 들으러 오시는 분이 있을까 과연? 만약에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상당히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 감정을 다스린다고 하는 게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고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죠? 여기 다 감정을 잘 다스리신다면 여기 오시지 않으셨겠죠, 그죠? 그죠? 그 도대체 그 방법이 뭘까 해서 오셨을 텐데
근데 감정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우리 뇌 안에는 세 가지 뇌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이제 지금은 다 인간이잖아요. 그죠? 휴먼빙, 인간인데. 근데 우리가 인간 진화론으로 이제 본다면은 인간이기 이전에 그죠? 아주 미생물이었고, 그죠? 아메바에서 파충류로 이제 발전 진화를 하고, 그다음 포유류로 진화를 해서 그다음에 인간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긴 정말 히스토리, 역사를 본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마찬가지 우리가 가장 고등한 생물인 인간이 됐지만은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런 파충류의 뇌와 포유류의 뇌와 인간의 뇌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을 보면요. 그래서 그 뇌간이라고 하는 거,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충류의 뇌예요. 그러니까 파충류가 하는 역할이니까 역할상으로 그렇다면 우리 안에 파충류가 산다는 건 아니에요. 역할상으로. 그러니까 이 뇌간이 우리가 옛날 생물 시간에 다 배우셨을 텐데요. 그 파충류의 뇌가 생각하는 거는 생존, 죽느냐 사느냐 늘 이것밖에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죠? 그 위험한 정글에서 그 도마뱀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죽느냐 사느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꼬리도 자르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꼬리라도 다 내주고 다 살기 위해서. 그죠? 어떤 것도 불사하고 생존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 꼬리가 나중에 없어져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인 반사, 그죠? 환경에 대해서 위협이면은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여유를 가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죠? 본능적으로 이제 반사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뇌간은 심장 박동, 그죠? 호흡, 심장 박동, 요것들을 이제 관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율신경계를 이제 관장을 하는 건데요. 옛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배우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변형계라고 하는 건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포유류의 뇌예요. 여기서는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이제 관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비언어적인 어떤 내용들, 그다음에 관계적인 경험. 이 사람이 나한테 프렌들리 하나 안 하나, 이 사람하고 가까이 가야 될 건 괜히 느낌에 어떤 사람 봤는데 이야기도 하기 전에 이 느낌이 이렇게 확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포유류의 뇌가 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봤을 때 직관적으로 어떻겠다. 이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내봐야지. 아니면 저 사람은 좀 멀리 해야지. 괜히 기분 나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장을 하는 게 림빅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감정, 신체적 기억. 그러니까 기억도 여러 가지 기억, 종류의 기억이 있는데 그 변형계에서는 신체적 기억과 트라우마, 아주 큰 상처가 있었을 때는 그거는 인간의 뇌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변형계의 어떤 포유류의 뇌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뇌피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간의 뇌죠. 인간의 뇌는 우리가 동물과 가장 차별화되는 거, 이성이 있고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고, 그죠?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억이 이건 아주 객관적이에요. 사건과 사실에 대한 기억이고, 포유류에 사는 기억은 사건과 사실에 대한 기억이 아니에요. 감정에 대한 기억인 거죠. 그래서 그 기억이라고 하는 건 참 재밌는데요. 절대로 기억은 객관적이지 않고 사람들이 내 기억에는 네가 틀렸어, 내가 틀렸어. 특히 이제 그 커플로 이제 부부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앉아가지고 그죠? 네가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저쪽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전혀 다른 이제 똑같은 상황이 두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기억들을 이렇게 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가 과연 옳을까? 누가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state dependen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감정이냐에 따라서 그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편하고 이제 부부 싸움 하실 때 정말 이런 세상에 이런 흉악무도한 인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이혼을 당장 해야 되겠다. 정말 이런 사람하고는 정말 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항상 이 사람은 늘 그래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이 좀 잘해주고 하면은 그 기억은 다 없어져요. 정말 이런 훌륭한 사람이 나하고 결혼해주고 살아줘서 너무 고맙고, 그죠? 한 사람을 보고 전혀 다른 기억을 해낼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 감정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기억은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커플로 이렇게 테라피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절대로 기억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그 말을 써먹으세요.
자, 요렇게 이제 뇌가 세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위협을,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그렇잖아요. 그 인간의 뇌가 항상 깨어 있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거죠. 그죠? 파충류의 뇌나 어떤 포유류의 뇌가 물론 당연히 깨어 있지만 파충류, 어쨌든 인간의 뇌가 가장 깨어 있을 때가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제 이런 상태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되면, 그죠? 인간의 뇌가 불이 꺼져 버려요. 셧다운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마비돼 버리고요. 그 다음에 포유류의 뇌인, 그죠? 그 포유류의 뇌 림빅 시스템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을 이제 관장하고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경험을 처리하는 이제 그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포캠퍼스, 그러니까 해마하고 편도체 아믹달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해마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그 되뇌피질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데 어떤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걸 처리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면은 그 컨텍스트가 있는 거잖아요. 아, 어떤 맥락에서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 기억을 올가나이즈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 편도체인 아믹달라라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어떤 특질의 기억을 이제 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트라우마 기억을 이제 하는 곳이고 얘는 어떻게 보면 그 스모크 디텍터라 그러죠. 그 소방 그 뭐라 그러나요? 한국말로는 스모크 디텍터를 위험 감지기 아니 화재 경보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이 이렇게 오게 되면 얘가 신호가 불이 딱 와요. 그죠? 위험 삐뽀 하는데 생각 기능하는 어떤 인간의 뇌는 불이 꺼져버리고 마찬가지로 히포캠퍼스도 불이 꺼져버리게 돼요. 가장 어떤 기억을 처리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어떤 애들이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위험 이렇게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브레인스템, 그죠? 그 파충류의 뇌는 아믹달라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제 행동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어떻게 해야 돼? 위험 하면은 어떻게 돼? 제일 먼저 싸울 건가 도망갈 건가 어떤 게 나의 생존에 가장 도움이 되는가 그 모드로 되는 거고요. 일단 제일 먼저 fight flight 모드로 되는 거고 근데 fight flight 모드보다 더 극심한 위험이었을 때 도망갈 수도 없고 그죠? 싸울 수도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되냐면 우리 그 몸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셧다운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물들이 겨울잠을 잘 때,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게 에너지 세이빙 모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로 자동적으로 이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해마와 편도체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는 불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다른 것들은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뉴로셉션,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영어를 많이 이제 쓰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배울 때 다 영어로 배웠어요. 그리고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지금쯤 되니까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이런 시점이 와서 그러니까 최대한 일단 제가 아는 영어로 얘기를 하고 제가 제 임의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 혹시 그 말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는 것보다는 영어로 먼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뉴로셉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신경계 위험을 감지하는 어떤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 반사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0.0001초 만에 위험한지 아닌지를 이미 아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그 뉴로셉션이 위험을 어느 정도로 감지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이 편안한 상태에 있다가 fight flight 모드로 됐다가 아니 이것보다 더 극심한 위험 상태에서는 freeze 모드로 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트라우마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PTSD 어떤 도대체 트라우마가 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트라우마도 그렇고 위험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건 절대로 객관적인 사건이 위험이 아니라요. 그 사건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위험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트라우마 환자가 될 건지 아닌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그걸로 그냥 며칠을 늘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괴로워서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경험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과거 히스토리가 어떤지 그 사람이 감정 조절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뉴로셉션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게 이제 작용을 하고 그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어떤 능력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어떤 신체적 상태로 이제 가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재밌는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 fight flight 모드로 가는 건데, 그죠? 편안한 상태에 있다가 그죠? 어떤 위험 신호가 왔을 때 fight flight 모드로 가는 거예요. 네, 네, 한번 눌러보세요. 네. 소리. 아, 소리가 지금 안 나네요. 소리 좀 키워보시겠어요? 아, 이 소리. 소리가 안 내죠? 소리가 안 나네요. 예. 예, 어쨌든 표정을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아이가 앞에 있고 엄마가 앞에서 코를 푸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어른들이야 코 푸니까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걸 알지만은 아이들은 코 푸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단지 한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위협이 된 거죠. 아믹달라에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런 경악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거의 패닉 어택에 가까운 이제 경악 반응을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그죠? 이게 뭐지? 생각하지 않잖아요. 바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fight flight 모드로 우리가 가게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걸 숨기니까, 그죠? 이제 연륜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이 놀라도 숨기고 좋아도 숨기고 하는 게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저런 때가 있었다고 하는 거. 근데 저게 또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그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게, 그죠? 아믹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믹달라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그거는 시스템이 작동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거,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거는 그게 감정을 처리하고 정보를 이렇게 올거나이즈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걔는 해부학적으로는 태어났을 때부터 있는데 걔가 작동을 하는 거는 한 생후 18개월이나 24개월 정도부터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엄청난 위험 신호가 늘 이렇게 울리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소리, 촉각적인 어떤 경험이라든지 배고픔이라든지 기저귀가 젖었다든지 이런 조그마한 어떤 불편함도 아이들은 다 그 뉴로셉션이 위험으로 이제 감지를 하게 되는 거고 저렇게 극심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도 똑같이 이런 상태를 겪어왔고요. 그래서 뭐가 관건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제 감정 조절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가장 관건이 되는 건 얼만큼 민감한 엄마를 가지는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깜짝 놀라고 이렇게 막 너무 아파하고 아이들 울음 같은 경우는 어른 울음하고 그 질이 다르잖아요. 정말 죽을 것처럼 이렇게 울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빨리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웃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미소를 짓고 이러잖아요. 정말 좋아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100% 자기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능력이 없어요. 24개월까지는. 그래서 24개월까지는 100% 부모님께서 그걸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얼만큼 조절을 해 주시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 아이가 감정 조절을 잘 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고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로 이제 자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아믹달라만 온라인 그죠 계속 작동을 하고 히포캠퍼스라든지 아니면은 인간의 뇌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걸 생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건 뭐냐, 프리즈 모드인데요. 위협이 뉴로셉션에 따라서 그죠 위협의 정도가 그죠 danger 그죠 위험하다 정도면 아까 fight flight 모드가 작동하는 거고 life threatening 그러니까 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정도 위협이면은 프리즈 모드로 가버려요. 내 시스템 자체가 셧다운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네 그죠. 뭐냐면 사람이 그냥 가서 햄스터가 있는데 손으로 그냥 빵 이 소리를 냈어요. 근데 얘는 그게 빵이 진짜 총인지 뭔지 모르는 거 엄청난 위협 내가 죽는구나 생각하고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햄스터가 아, 내가 죽는 척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몇 초 안에 우리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근데 이런 일이 진짜 네. 죽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셧다운, 시스템이 셧다운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죽은 거는. 그래서 플레잉 데드라고 하자면 플레잉 데드가 내가 죽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생리학적으로 죽는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한테도 일어나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주 심한 어떤 폭행을 당한다든지, 강간을 당한다든지, 막 전쟁을 경험한다든지, 심한 폭행을 어떤 경험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내가 도망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으면은 바로 이런 반응. 헬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내 마음이 내 몸을 떠나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은 자기 고통을 못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네 몸 안에서 내 정신이 안에서 그죠? 나한테 일어난 일을 다 알면은 괴로워서 견딜 수가 너무 아프고 괴롭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프리즈 상태고 그때 사람들은 아무것도 고통도 못 느끼는 상태가 이제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작은 뭐 도마뱀이나 햄스터 같은 경우는 뇌가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몇 초 동안 이렇게 완전히 모든 시스템이 셧다운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깨어나면 별로 이제 몸에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뇌는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의 뇌는 크고 산소 공급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셧다운을 하게 돼버리면 나중에 다시 이렇게 정신을 차렸을 때 상당히 이게 올거나이즈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정신질환을 발전시키기가 쉬운 거죠. 아니 모든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감정을 담아내는 그릇 같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셧다운을 한다고 하는 거는 그거가 그 그릇이 산산조각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신 차려서 다시 붙이자고 하면 그죠? 눈이 저기 있고 코가 저기 가고 이런 식으로 정신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 몇 번 하게 되면은 사이카릭 그러니까 정신증이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거고 정신분열증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든 많은 정신질환이 이런 트라우마하고 연관이 있는 이유가 이런 어떤 생리학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기절하는 게 저런 거예요? 기절하는 것도 뭐 저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저런 어떤 그죠. 그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죠. 내가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죠. 기절의 또 종류가 여러 가지일 텐데 완전히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여기 나가서 그걸 보는 경우도 있고 내가 하는 거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감정 조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요, 제가 윈도우 에펙트 톨러런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그죠? 그릇은 아니지만 그릇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릇 같은 게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그릇이 큰 사람은 그런 어떤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큰 사람은 많은 감정을 담아내겠죠. 그래서 웬만한 거는 그 그릇 안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 그릇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웬만한 것이 들어와도 넘쳐나죠. 넘쳐나니까 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 감정 조절이 되는 사람은 뭐 그게 슬픈 경험을 살다 보면 우여곡절은 당연히 모든 사람한테 있는 거죠. 그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화가 나는 일도 있고 한데 그것이 그런 어떤 자기 그 감정 범위 안에 담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서 대체로 있기 때문에 대체로 참을 만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뭐 트라우마 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그릇이 아주 작아요. 그죠? 이 폭이 아주 작기 때문에 웬만한 경험을 해도 그 경험들이 이 안에 담아지질 않아요. 그 밖에서. 근데 그 밖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죽을 만큼 아프고, 그죠? 정말 견디지 못하게 슬프고, 견디지 못하게 화가 나고, 그죠? 우리가 막 돈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뭐 뚜껑이 열린다고 하는 게 이게 이렇게 깨지는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담아내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태냐면요. 그 뚜껑을 열린다고 하는 거. 일단 우리 신체적으로도 그건 상당히 이제 데미지가 많이 되는 거고, 그죠? 여기서 이제 뚜껑이 열린다고 위에 이렇게 감정을 담아내는 영역 그 위로 올라가면 뭐 화를 낼 때 특히 우리가 이제 다루지 못한 감정이 화잖아요. 그죠?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막 씩씩거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막 뛰고 막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막 혈압이 쫙 올라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교감신경이 막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에너지를 여기서 쓰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에너지가 소진이 되죠. 그러면은 확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거의 무감각하게 됐다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막 화를 냈다가 또 확 떨어졌다가 요것들을 많이 반복을 하신다는 거죠. 대체로 이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경험들이 없으세요. 근데 그 감정 조절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유아기 때 특히 0세에서 2세까지 가장 크리티컬하고 크게는 0세에서 5세까지 그죠? 유아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한테 필요한 경험을 충분히 제공을 해주면은 아이는 감정 조절을 잘하는 아이로 이제 자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잘 안 되면은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PTSD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 트라우마를 사건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PTSD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아동기에 부모가 충분히 아이한테 어튠을 하게 해서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어떤 사건이 그 아이한테 생기든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어떤 사건이 그 사람한테 생기더라도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PTSD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죠? 0세부터 5세까지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에게 좀 더 이제 많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물론 그 예산 같은 것들도 많이 일어나야 될 거고요. 북유럽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 많은 예산을 0세부터 5세까지 있는 가정, 그 아이가 있는 어떤 가정에 많은 돈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범죄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것들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떤 경험을 해줘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아이가 감정 조절이 잘하는 아이로 이제 자라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가? 첫 번째는 부모님은 아이들의 마술 거울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렇죠. 뚱뚱한 여자가 거울을 보는데 거울에는 날씬한 여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 눈에 내 새끼는 예뻐 보이는 거. 남들이 아무리 내 새끼가 애가 뭐 저렇게 생겼냐라고 하더라도 내 새끼기 때문에 그죠? 내 눈에는 걔만 생각해도 막 눈이 바짝바짝 빛나고 막 입가에 미소가 나오고 내 새끼기 때문에 그렇게 이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늘 칭찬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아이가 일어나면 그건 자연스러운 모성이라면 그죠? 엄마가 그렇게 어렸을 때 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아이를 보고 이렇게 막 반응이 올라오잖아요. 그냥 애가 뭐 방구만 싸도 예쁘고 똥만 싸도 그리고 황금 똥을 놓네 막 화장하고 트림을 해도 예쁘고 뭘 하나 뭐 하는 모든 아이가 하는 행동은 전부 다 예쁘고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은 이거 뭐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존감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아이들은 객관적으로 보지 않아요. 객관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없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주관적인 거죠. 특히 중요한 거는 엄마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치느냐. 그죠? 엄마 눈에 비친 내가 예쁜 아이면은 나는 예쁜 아이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제가 아무리 못생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네, 그죠? 라고 하는 어떤 자존감이 형성되게 되는 거고, 근데 자존감이 형성되면 어때요?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죠? 커서 상처받는 일도 있을 거고, 그죠? 실망하는 일이 있을 거고, 슬픈 일도 있을 거고, 화가 나는 일도 있을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잘났으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그러니까 감정 조절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반대로 어떤 부모님 같은 경우는 요것과 정반대의 거울을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가 아무리 잘해도 9개를 잘해도 하나 잘못하면은 그걸 가지고 지적질을 이렇게 하시고, 그죠? 다 소용없어. 그러니까 칭찬은 당연하게 그건 부모님 생각에 완벽하시니까, 그죠? 잘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못하는 것만 이렇게 지적을 하시게 되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이거는 정말 내가 아무리 99개를 잘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 잘못하면 끝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어때요? 열등감을 이제 가지게 돼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들은 완벽주의자가 돼요. 그죠? 근데 완벽주의자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죽도록 노력은 하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게 그 완벽주의자거든요. 얼마나 정말 슬픈 인생이에요. 그죠? 너무너무 힘든 인생이고, 그죠?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열등감으로 이제 시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아무리 그 회사의 총수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업적은 많고, 남들이 봐서 왜? 라고 하지만은 자기 이면에는 항상 뭔가 부족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